7시 반에 시작해서 9시 반에 가능하면 진행 형식으로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은 151강인데 우리 황진애 박사님께서 그 현황과 우리 발전 방향에 대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황진애 박사님은 크루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누구보다도 그 많은 연구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에 따라서 우리 정필수 그리고 신원수 두 자장님으로부터 좀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51강으로 우리가 황진애 박사를 모시고 크루즈선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게 되는데, 사실 크루즈선 하면은 지중해나 미국 카리브 해에서 혹은 알래스카 가는 그런 크루즈선만 생각을 했고, 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출항한 그 크루즈선이 우리나라에 잠시 기항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이 크루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출항하는 그런 크루즈선이 생겼고, 제가 제 1차로 그걸 한번 타봤습니다. 작년 8월에 타고 일본을 4박 5일로 갔다 왔는데, 크루즈를 그 말로만 듣던 것을 타보니까 그 기항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크루즈선 내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아주 진진하고 또 기대가 크기 때문에 바꿔 내리는 것은 잠깐 그 엔터테인 이게 분위기 바꾸는 그런 정도의 기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출항하는 그런 크루즈 루트가 많이 생겨서 우리가 크루즈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크루즈선을 비롯해서 우리가 바다를 통한 그 우리 생활의 생활화가 점차 좀 확산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계절적인 제약도 있고 아직 바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가까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고 좀 가까이 갔으면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전환하고 또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아마 크루즈가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할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체 제조하거나 제작한 그런 크루즈선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 크루즈선의 룸을 렌탈을 해가지고 한국 크루즈선사가 한국에서 출항하는 크루즈선을 운항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점차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가 크루즈선을 직접 건조해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다에 가까이 가고 바다를 통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실천되는 그런 길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크루즈선을 비롯한 요트 혹은 바다에 접근할 수 있는 각종 그 수단의 일상화, 생활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황진애 박사가 이야기하는 크루즈선 활성화 방안은 굉장히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황진애 박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인사 말씀으로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신원수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 말씀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잘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오늘 이제 크루즈선에 대한 강의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강의하시는 주제는 그 해운 입장에서
아마 이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크루즈선을 건조하는 이제 조선소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한 두 가지 이유로 한국에 있는 이제 빅3 회사들은 크루즈선 건조를 회피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주로 발주처가 유럽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크루즈 스펙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그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에 그 퍼니시먼트 이런 것이 그 유럽 코드나 유럽 스탠다드에 맞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그 기자재가 국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가 적고 전부 사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변동비가 높다는 측면에서 이제 부가가치가 적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빅3 회사들은 이제 크루즈선을 이제 회피한 측면이 있고 또 시장도 그렇게 크지가 못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럽하고의 통상 쪽에 있어서 대부분 그 선종들은 전부 한국이 독점을 했는데 유럽 조선소가 하고 있는 크루즈선마저 이제 한국이 또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통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그 회피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크루즈선은 이게 그 국민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도가 높아야 그 문화에 대한 척도가 좀 높아야 이렇게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동북아 일본이나 한국 또 이제 이미 벌써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도 많이 이제 소득이 올라가서 21세기에는 이제 아시아 국가가 전 세계의 경제의 그 반 이상을 그 GDP를 생산하는 이제 그런 축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중심으로 한 이제 해운 수요도 크루즈선의 수요도 늘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그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루즈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조선소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제 해운 선사가 주도하는 선사가 한국의 스펙으로 한국의 많은 기자재를 수용해서 디자인을 해서 코스트 다운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모델을 개발하는 쪽으로 같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건조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의견을 개진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오프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황진애 박사님의 강의를 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사장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그 이제 크루즈 운항사, 이제 운송인이 없기 때문에 그 운임 수익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정 박사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항해 용선을 해가지고 단기로 이렇게 그 중간 단계의 비즈니스를 뭐 최근에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황길의 박사님이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뭐 하나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요. 그 우리 그 이 바다 공부 모임이 무엇을 목표로 우리 나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제 1년 동안 발간된 교과서 이외의 그 바다 관련 단행본을 다 이제 모아서 저자들이 직접 직강하고 우리 회원들이 뭐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말에 이제 또 그걸 책으로 또 엮어내고 좀 짧게 해서 그리고 그 분들 중에서 좋은 책 한 뭐 세 권에서 다섯 권 정도는 우리가 좀 그 뭐 장려금이랄까 시상도 좀 하고 이렇게 하자고 좀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다행히 그 한 1,000만 원 정도를 아직 뭐 어딘가를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의견을 결제를 올려가지고 결제를 득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모임에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재정적인 어, 그 기초가 이제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황진애 박사님으로부터 이제 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애 박사님은 이제 KMI에서 오랫동안 해운 관련 연구를 또 해오셨고 한 5년 전부터는 요 크루즈 또 포럼을 조직하셔가지고 이제 조직
그 운영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크루즈 산업에 대한 열정이 높으시고 지식도 많으신 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았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혜입니다. 오늘 그 크루저 관련 주제에 많은 분들이 그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그 참가해 주셔서 고맙고, 특히 발표 기회를 주신 김인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공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보이나요? 예, 보입니다. 아, 확대를 해야 예. 되겠네. 예, 그러면은 그 크루즈 산업 경제적 의의와 한국 크루즈 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제가 하는 내용들이 듣고 좀 나중에 좋은 코멘트도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조선을 본격적으로 넣지는 않았는데 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고 그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하면은, 저는 이제 1996년 해양수산개발원에 그 들어가서 주로 해상 운송 해운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 해운 정책 개발, 선원 정책 그런 걸 주로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 해상 운송을 베이스로 한 그 남북 해운 협력, 그 남북 간의 해상 운송 활성화 이런 분야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북극해 운송, 북극해 항로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크루저를 접하게 되었고, 그 우리나라 크루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그, 그 관련 연구를 하고, 제1차 그 크루저 정책 기본계획 수립, 2차 그 크루즈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또 각 지역별로도 또 크루즈 정책 육성 방안이 있는데, 부산 지역 크루즈 산업 육성 방안을 기본 계획을 제가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그 제주, 부산, 인천, 강원, 전남 이런 쪽에서 이제 크루즈 발전 그 육성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으로 이렇게 참가를 좀 했던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그 크루저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크루저는 국내에 그 산업협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를 하기 위해서는 크루저 선사나 연구기관, 교육기관 뭐 또는 장관이 지정한 그런 단체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조직에서 크루저 협회를 만들지를 않아서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크루저 관련 그 포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까 김인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크루즈 포럼을 만들어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년째 되고 있고요. 그 뭐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루즈에 관련된 투자나 그다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는 좀 아직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3년 동안 길게 또 있었고, 그 앞에는 사드가 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극복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크루즈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고, 이 크루즈가 단지 이제 그 크루즈를 즐기는 국민들도 어떤 그 편리함이 좀 있고 행복함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크루즈가 우리나라의 어떤 해양 산업 경제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좀 가지고 있고, 오늘 발표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목차는 뭐 좀 많고 내용도 상당히 좀 많은데, 기본적인 사항은 좀 빠르게 진행하고 좀 관심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해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원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크루즈에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코로나 끝나고 포항에서 작년이죠. 이제 작년은 이제 6월 달에 11만 톤급 국제 크루즈선에 3천 명을 승선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이제 왜 포항인가? 그리고 그 어떤 변제 3천 명이 이렇게 승선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포항은 사실 2019년에 이어서 두 번째 출항을 했습니다. 포항이 이제 그 철강 산업이 이제 좀 더 이제 그 포스코가 이제 광양으로 좀 상당히 많이 이전을 하고, 또
철강 산업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된 상황에서 이제 포항이라는 자체가 새로운 어떤 성장 산업이 필요로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코로나 크루저를 이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포항이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도 좀 좋았고, 블라디보스톡을 이렇게 연계하는 것도 있고 항만 여건도 좋아서 그 크루저 여행사 롯데 JTB하고 이렇게 미스터 트롯 그 가수들하고 연계해서 성황리에 모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티켓 판매 하루 만에 거의 이제 한 3천 명이 다 이렇게 팔리는 그런 행태가 전국에서 왔었고, 또 수도권에서 한 63% 이렇게 오고, 그 연령대는 60대가 상당히 많고 여성들이 많기는 한데 하여간 인기리에 이렇게 좀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철강 산업을 이을 새로운 어떤 성장 산업으로 이렇게 그또 크루저를 선택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새로운 좀 이야기가 될 거고, 오늘 이제 토론으로 나와 있던 김영성 팀장이 계시는 서산시도 또 크루저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미 크루저는 부산, 제주, 인천, 속초, 여수에서 한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아닌 곳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서산에서 충청권 최초 크루저 상품 출시를 하고 올해 5월 8일 날 이제 그 출항을 하게 됩니다. 5월 8일 날 출항을 하게 되어서 그 충청권에서 뭐 서해안에서 인천에서도 나가고 뭐 서해안 일할 수 있는 목포도 이제 나갔는데, 이 충청권에 그동안 없었는데 서산에서는 이제 국제 크루즈선을 통해서 세계를 하는 바닷길을 개척하겠다. 서산이 사실 그 비행기로서 이제 인천을 왔다 가기는 상당히 그 좀 까다로운 좀 지역이고, 서울에서도 이제 그 기차가 연결 안 되고 고속버스가 가는 그런 행태인데, 그 배로서는 그 중국이 바로 건너 있어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가 있죠. 그래서 그 롯데관광개발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크루즈 선박 그 용선 차탈을 해서 유치를 하고 출항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서산 같은 경우는 국제 가속 페리 부두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운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두가 있고 터미널이 있었기에 추가적인 어떤 그 투자비 없이 그 크루즈를 통해서 그 관광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 크루즈 한 척이 한 항공기 15대 정도 2, 3천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크루즈 선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항지를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데, 항만의 그 대행선이 들어갈 수 있는 입항할 수 있는 컨디션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이제 서산 같은 경우에는 그 11만 톤 크루즈가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른 선박이 이제 그 지역을 들어가는데 상당히 유리하고, 그 지역에서는 또 다른 선박을 유치를 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첫 항차가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크루즈 입항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부산항이 2023년에 이제 105척 올해 들어왔고, 내년에는 135척이 이제 계획인 때가 이제 이보다 많을 것 같고, 2025년까지도 지금 130척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 2항차 이상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한 200항차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서귀포는 올해 제주 서귀포는 올해 76척, 내년에 270척 이상 이렇게 들어올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중소지자체에서 크루즈 유치와 육성을 추진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크루즈 산업 육성이 필요한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들, 코로나 이후 세계 크루즈 동향은 그럼 어떠한가 그런 부분들, 우리는 좀 늦은가 빠른가, 또 우리나라의 크루즈 산업 발전 가능성과 여건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은 뭐 필요하다고 한다라면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 현실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해서 무엇을은 그동안 많이 했는데 누가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크루즈와 크루즈 선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크루즈의 다양한 모습, 이제 부산항에 입항했던 코스타 세레나 그는 이제 11만 톤, 그다음에 요즘 자주 들어오는 MSC 벨레시마가 한 17만 톤, 드래프트는 한 8m, 9m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승객들이 한 3,700명에서 4,500명 되고, 크루가 한 1,000명. 그 크루즈는 보통 그 고급 크루즈는 승무원이 관광객 수 대비해서 1대1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대행선에는 좀 힘들고, 그 고급 크루즈는 이제 그 좀 실버더 노인들이 좀 많이 타는데, 그 노인들 중에서는 이제 걸음이 좀 불편한 그런 경우에는
1대1로 휠체어를 밀어주는 그 정도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데 이런 형태는 이제 1대 한 3 정도 이제 되겠죠. 이제 그 3,700명에 한 1,700명 정도. 크루저 우리가 등급을 매길 때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승무원과 관광객의 비율,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선박 면적에서 이제 우리 그 선실 공간 비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급이다. 이제 그 다음에 대중적인 컨템포러리 크루즈다라고 하는데 지금 코스타, 세레나, 벨레시마 이런 것은 선박은 대형이지만은 대형이기 때문에 안에 상당히 많은 시설이 있죠. 수영장이라든지 레스토랑, 공연장이 엄청나게 좋은 게 있는데 이제 그 뭐 식당도 크고 그렇지만은 3,000명, 4,000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대기도 많아지고 좀 박짝박짝한 느낌이 좀 듭니다. 좀 그런 뭐 젊은 사람들은 또 그걸 좋아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이 불편할 수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대행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급이 아니라 어떤 그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 대중적인 크루즈 선박, 그리고 가격은 또 훨씬 저렴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고급 크루즈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구글과 네이버에서 보여주는 크루즈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유람선 오래전에 이제 방영되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드라마를 좀 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지역에서 있던 그 어떤 때 강연을 가면은 이걸 잘 여쭤보시던데 저도 MBC에서 더빙으로 된 것만 좀 가끔 봤던 기억이 있고 그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크루저를 홍보를 하는 여객선 카페리 유람선이 많이 있습니다. 울릉도도 이제 운항하는 선박이 이제 그 시다오 이제 그 크루저라고 해서 이제 뭐 대형 카페리가 그 다니는데 사실 이거는 카페리이고 정통 여객은 아니고 이 회사에서는 이제 홍보는 크루저 울릉도 크루저 하던데 이제 등록은 이제 여객선으로 등록돼가 있고 뭐 이제 그 이 선박이 이제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울릉도 가는 데 있어서 웬만한 날씨에도 좀 그 잘 다니는 그런 형태로 알고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통 크루즈와는 이제 다른 형태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수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미난 크루즈라고 있습니다. 그 성수기에 때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건데 1,300톤 규모의 1,000명 정도 외행은 상당히 아름다운 그리고 시설도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유람선이죠. 유람선입니다. 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크루즈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법에서 뭐 2,000톤도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즈지만은 2,000톤이 돼야 되는 거고요. 크루즈는 이제 학술적으로는 그 뭐 건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됐다고 그러고 이제 간단하게는 선박을 이용한 여행, 그다음에 일상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기기 위한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그 선박을 이용한 관광 이렇게 또 어떤 데서는 또 100인 이상이 승선해서 1박을 해야 되는 여행. 그 유럽이라든지 가면은 그 1박을 하지 않는 원데이 크루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크루즈 통계 숫자에는 넣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박을 하지 않는 것은 잡지를 않고 또 100인이 안 되는 조그마한 어떤 유람선은 안 잡고 있고 우리는 톤수를 갖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저도 보고서에서 관광 휴식 레저 목적으로 선박을 이용해서 여행하고 귀향지를 방문하고 즐기는 것을 크루즈라고 이렇게 개념을 좀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크루즈 법률에서는 이제 좀 뭐 명확하진 않은데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는 크루즈가 뭐다라는 것은 정의가 없고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산업이라 해서 맨 아래에 보면은 크루즈선과 승객과 관련된 제어와 서비스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거다라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은 해운법에 크루즈 업종이 크루즈란 말은 없는데 크루즈 업종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국내와 이제 국외를 이제 내항 외항으로 구분하고 전기와 부전기를 구분해서 여객 운송 사업이 있죠. 내항 전기, 내항 부전기, 외항 전기, 외항 부전기로 이렇게 돼가 있는데 순항 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명칭은 선박 안에 숙박 시설, 식음료 시설, 위락 시설 등의 편의 시설 갖춘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라고 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2,000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00톤 이상의 선박을 갖고 그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는 운항이다라고 해서 국내외 관광지를 이제 그 국내 국외를 구분하지 않는 그래서 순항 여객 그래서 항로를 정해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0톤 이상이야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에 따르면은 국내 항만 호수 등에서 크루즈라고 광고를 하는 많은 선박들이 사실 유람선 같은 경우는 그 2,000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크루즈가 아닌 거죠. 미남 크루즈도 사실은 크루즈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에서 크루즈가 있는데요. 관광진흥법에는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 시설, 이용 시설업, 국제회의, 유원 시설, 관광 편의 시설업 이렇게 뭐 6개 이상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이 중에 관광객 이용 시설업, 관광 유람선업, 거기에 일반 관광 유람선업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람선이죠. 이제 유람선업과 이제 선박으로서의 이제 유람선 등록과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로서 유람선 이 나눠져서 지금 유람선도 등록을 하고 있고, 또 유람선 자체는 또 선박을 이제 해경 또는 어떤 육경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그런 행자부에 등록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호수에 있는 유람선은 그 행정안전부에 등록을 하고, 바다에 있는 유람선은 이제 해경에 등록을 하게 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유람선이 아닌 또 크루즈업이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관한 법, 사업행위에 관한 행태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크루즈선은 해운법에서 이제 등록을 먼저 하도록 하고, 한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시설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 관광 유람선업에서 구정하고 있는 관광사업 등록 기준을 충족해라. 뭐냐면은 선박 안전법 구조, 그다음에 이용객의 숙박 및 휴식에 관한 시설, 그다음에 심지어 수세지 가장실과 냉난방 설비, 식당 매점, 그다음에 오폐수 장치 이런 걸 갖도록 하고 있고, 이게 관광 유람선업 등록인데, 그 중에서도 크루즈선이 되려면은 욕실이나 샤워실을 갖춘 객실을 20개 이상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2,000톤이 넘는 선박 중에서도 다다미 방에 화장실이 없는 방이 20개가 화장실이 있는 선실이 20개가 넘지 않으면 크루즈가 아닙니다. 다다미 방에 화장실이 샤워실이 없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카운트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여객선 같은 경우에 국내에 최근에 카페리를 투입한 대형 카페리를 투입한 말고는 대부분의 여객선은 이 조건에 맞지 않아서 크루즈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00톤이 넘더라도.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크루즈에서 카지노를 하려면은 국제 크루즈, 연안 크루즈는 되지 않고 국제 크루즈에 2만 톤 이상이 돼야 이제 카지노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상당히 조금 이제 진부한 느낌이 있기는 하나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고요. 크루즈 선박과 유사 선박의 차이를 제가 크루즈선, 여객선, 유람선, 카페리도 들 수 있는데 좀 보면은, 운항의 목적에서 이제 관광 내지 휴양이 이제 여객선과는 단지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건 다르고, 유람선하고는 좀 유사할 수 있는데, 운항의 정기성은 이제 부정기가 많죠. 부정기가 많고, 운항 시간이 별도 시간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유람선은 근데 주간에만 운항을 해야 됩니다.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만 가능하고, 야간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휴가를 내야 되고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선박 시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총 톤수 2,000톤, 그다음에 욕실이 있는 객실 20개 이상, 카지노 하려면 2만 톤 이상. 그다음에 이제 이런 호텔 리조트 수준의 어떤 이런 시설은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여행사나 승객들이 이런 것들이 시설이 불리하면 크루즈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선제 서비스, 성선 자체가 관광 휴식 레저가 돼야 되고, 성선비에 식사와 숙박과 기본적인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고, 많은 공연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중국을 가는 우리 카페리에 보면은 간단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식음료를 별도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거하고 크루즈하고는 좀 맞지가 않다. 크루즈는 대부분은 식음료는 이제 술은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공짜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분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크루즈라고 하는 형태를 이제 브랜드를 달고 싶지만은, 이미 관광객들은 크루즈가 뭐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 이제 아시안컵 축구가 인기가 좋은데, 축구가 이제 우리가 유로 축구를 보다 보면은 동네 축구가 재미가 없듯이
크루즈 기대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국내에 그렇지 못한 선박들이 크루즈라고 영업을 하면은 이제 그 단장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루즈 선박과 일반 선박의 차이가 갈수록 점점 구분이 어려워지고 외형이나 그 안에 실내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구분하기 힘들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많이 구분할 수밖에 없지 않나. 법을 이제 떠나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크루즈 산업 육성 필요성을 크루즈 산업 매력과 경제적 의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차원의 매력이 있는데 이제 UNWTO 그 세계 관광 기구에서는 21세기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이 크루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지구를 경험하는 그 방식에서 크루즈 관광은 새로운 어떤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멋진 말도 이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산업은 굉장히 재미있는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크루즈 상품이죠. 그 비싼 것도 있지만은 평균 한 130불에서 뭐 200불 수준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30불에 1박을 하고 식사를 3끼를 보통 우리 원나이트 기준으로 하면 밥을 이제 2끼 3끼 주거든요. 호텔은 이제 밥값만 이제 뭐 요즘 한 10만 원씩 이게 줘야 되는데 그 일반 비즈니스 호텔도 그 밥값 뭐 2만 원부터 5만 원 이리 막 주는데 죄송합니다. 밥값을 포함해서 이제 이 정도 주면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상품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기 이제 그 코로나 끝나고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유럽은 이제 75, 80 정도 되신 분들은 유럽은 좀 무리다. 미국도 힘들다. 그 동남아 정도 다녀오시고 바람을 쐬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 그 단체 관광하면 버스 내리고 매일 숙소를 바꾸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데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이제 크루저는 아시겠지만은 야간에 이제 배를 한번 타면은 야간에 이동을 하고 주간에는 관광을 하고 배에서 쉬고 또 이제 배 타면 또 저녁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고 그 안에서 그 상당히 수준 높은 어떤 공연이나 어떤 식사를 하는 그런 이제 그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편리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가 드신 분들 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어린이를 이제 데리고 다니는 이제 엄마들은 크루즈를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관광의 매력이 있고요. 그래서 크루즈 관광객 이제 대상으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반 관광객 대상으로 그 크루즈 관광과 일반 관광의 어떤 만족도를 비교를 했는데 모든 부분에서 이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첫 줄에 있는 어떤 그 활동의 다양성, 파란색이 크루즈고 빨간색이 이제 일반 관광인데 68%, 42% 나왔고 돈의 어떤 그 가치 부분도 이제 크루즈가 훨씬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엔터테인먼트의 퀄리티라든지 일상으로부터의 어떤 그 탈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계획을 만들고 이제 어레인지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럭셔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크루즈가 일반 관광에 비해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 이동 지역의 어떤 다양한 변화 이런 부분들도 방문지 변화 이런 것도 높게 나타나고 식사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크루즈를 한번 하게 되면은 계속 크루즈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특히 또 하나는 크루즈 관광은 이제 세계 굉장히 불황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 코로나 외에는 한 번도 크루즈 관광객 숫자가 줄어든 게 없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에서 이 빨간색 숫자가 그 세계 관광객 숫자입니다. 일반적인 그 관광객들이고요. 이 일반적인 관광은 어떤 그 2009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든지 2014년의 유로 경제 위기 때 그 관광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이 2019년, 2020년 코로나 이전까지 크루즈는 한 번도 숫자가 줄어든 적이 없다. 그만큼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온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크루즈는 그 우리 해운 산업이 굉장히 경기 변동이 많은 것과 달리 크루즈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운항을 하고 있고 앞에서 소개한 벨리시마 같은 그 MSC 선박인데 MSC가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크루즈 선박 그 컨테이너 선박을 많이 가진 회사인데 그 컨테이너만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MSC 그 크루즈 선박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대형 선박을 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크루즈 산업의 경제적 의의를 보면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상당히 높은데 2020년, 21년,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통계가 좀
숫자가 완전히 찌그러들었고 2023년은 아직 숫자가 안 나왔는데 19년 이제 지금까지 가장 피크 때 보면은 전 세계 이제 크루즈 산업의 총 생산이 1,5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7조 원, 고용은 117만 명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미 지역이 당연히 많고 그다음에 유럽도 그 비슷하게 이제 총 생산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일자리도 이제 북미 유럽이 중심이고 이 기타는 이제 뭐 아시아, 호주 이런 나라들이 되겠는데 하여간 전 세계 크루즈는 북미와 유럽이 이제 끌고 가고 있다.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많고 이제 117만 명 정도가 그 크루즈 관광객이 있다 이렇게 그 일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조선 측면에서도 보면은 파급 효과가 상당히 높은데 2024년에 인도되는 크루즈 선박을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1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지금 건조 척수가 이제 한 20척 정도 이제 딜리버리 척수가 20척 정도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 이 20척 101억 불을 단순히 나누면은 이제 한 5.6억 불 정도 더 되는 것도 7,600억. LNG 선박이 요즘 2,600억 정도 되는데 한 3배 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싼 상황이고 그 크루즈선의 부가가치를 과거에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이게 조사한 거 보면은 철강제를 생산할 때 우리가 100의 부가가치가 있는 반면에 유조선이 219, 2배, 30만 톤, 컨테이너가 5,500TU 할 때 393, 4배,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선이 1200 FPSO 같은 게 되겠죠. 1250, 12배. 크루즈선은 2000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그 크루즈선 부가가치가 철강제의 한 20배 되는 가장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 제가 그냥 이제 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그냥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 크루즈선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박 한 척을 이제 건조를 하면은 객실이 이제 1,500개 2명이 타면은 대행 로비 그 홀 로비 레스토랑 수영장 카페 체육시설 대행 공연장 휴게시설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갈 겁니다. 이게 호텔 1,500개실가 저는 뭐 그보다 1,500객실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 크루즈선 경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요. 1,500객실 50층에 이제 층당 30실이 있는 이런 걸 하려면은 뭐 침대, TV 이런 것들이 한 1,500개씩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뭐 그 제가 그 국내에 뭐 호텔에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다 가봤을 때 그 크루즈선보다 그 레스토랑, 공연장, 체육시설, 수영장, 식음유객장이 많은 거는 저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정도로 저는 크루즈선이 대행 호텔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 효과가 높다. 그 아까 그 신 회장님께서 이런 기자재가 이제 그 우리나라 게 아니고 선주들이 이제 자기 걸 원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이제 좀 우리가 좀 어려움이 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 그 부분도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식 기자재 또는 아시아에서 조달 가능한 어떤 그 기자재를 가지고 저는 크루즈 선박에 그 가격에서 거품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거품을 좀 빼고 좀 우리나라 동양의 문화와 자재 이런 것들 기술이 들어간 그런 크루즈 선박을 좀 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 방안으로서 나중에 크루즈 조선 R&D 센터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즈 산업은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UNWTO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25개 정도의 업종이 이제 결합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그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산업 연관 효과가 높고 일자리가 많은 이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크루즈는 관광으로 생각하는데 선박 운항이 관련된 해운, 선박을 만드는 조선, 크루즈를 받아들인 이 항만에서 이제 여러 업종들이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크루즈 산업의 가치 사슬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중일 크루즈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발표한 자료가 좀 오래된 게 있지만은 있습니다. 그 2016년에 그 코리아에서 그 발표한 자료인데 한중일의 고용 산업을 비교했을 때 한 5만 명이 되는데 2016년 중국이 33,000, 일본이 13,000, 한국이 3,100명 정도 되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10배 정도 많죠. 이 당시 중국은 이제 크루저 조선도 없었지만은 크루저 이제 그 장강 크루저라고 해서 크루저 선사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그 특이하게 조선
항만, 관광, 해운을 이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행태를 취하면서 그리고 이 첨단 산업이라고 그래요. 크루즈 조선을 그러면서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산출된 이제 그 전체적인 부가가치가 7조 정도, 8조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역시 중국이 많고 일본 그다음에 한국이 적은 그래서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은 일본도 크루즈 선사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2척 정도 운항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제 장강 크루즈가 있고 그다음에 조선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조선 없고 선사도 없고 그냥 강 여행사에서 있는 그 정도 숫자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 뭐 정도 되는 걸로 저는 뭐 이 3천 명도 이 당시에 그 실제보다 많았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또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크루즈 산업 경제적 효과를 부산과 제주에 있던 그 입항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금액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2016년에 부산이 57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27만 명이 들어왔는데 제주도는 12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지역의 연간 총수입은 제주는 6,500억인데 비해서 이제 부산은 1조 4천억. 숫자는 제주도가 훨씬 많이 들어오는데 경제적 효과는 부산이 많았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이제 그 크루즈 관광에 따른 어떤 직접적인 어떤 입항객들 관광객이 쓰는 돈은 그 제주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 부산은 크루즈 선박에서 그 넣는 유류, 기름, 그다음에 뭐 윤활유, 그다음에 이제 선용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제주보다는 부산이 헐던 경제적 효과가 높고 고용 효과도 높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단지 크루즈가 관광으로 이제 갔을 때는 그 지역 경제 파괴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한 한 모항 형태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크루즈 선박을 대상으로 한 비전이 있어. 그다음 선사가 운항되는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그 시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재미난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 BC카드사에서 그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의 이제 그 뭐 크루즈선 입항에 따른 지역 상권 매출 변화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BC카드사 자료를 이제 신문에 나오고 BC카드사 자체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부산에 이제 그 크루즈 선박이 입항할 때와 입항하지 않을 때의 어떤 그 비교를 했는데 매출 지수를 일평균 100으로 잡았을 때 크루즈 선박이 입항할 때와 입항하지 않을 때 6.8포인트 정도의 어떤 매출 지수 차이가 있었고 동구에서는 그다음에 동구가 이제 그 저기 부산 그 부산 그 부산항 국제 여객터미널 있는 그쪽이고 영도도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면 상권이 잘 발달한 부산 진구 쪽은 이제 129.41대 85 이렇게 비교가 좀 됐습니다. 숫자는 44포인트 올라갔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부산 진구가 입항 효과가 이제 29.3%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30%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카드사가 이제 그 크루즈선이 들어왔을 때와 안 들어왔을 때의 어떤 소비 효과를 이제 그 6달인가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내놓은 건데 매출이 증가되는 업종은 놀이공원, 전통직장, 짐 보관 서비스, 시티투어, 피부관리 등에서 집중되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면세점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그이 자료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상권 매출, 특히 전통시장 뭐 이런 부분 또 피부관리를 비롯한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이제 그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매출이 이제 얼마인지가 이제 밝히지는 않았었는데 그 이 자료에서 그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숫자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크루즈 산업 선박은 이제 뭐 450척 정도 선박이 있고요. 이제 그 북미에 250척, 유럽에 150척, 그 아시아 태평양에 40척이 있고 이에 따르는 그 승객의 어떤 그 수용 능력이 한 3천만 명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450척의 선박이 이제 연간 어떤 그 50항차를 운항을 한다 했을 때 이제 꼽혀서 뭐 나오는 그런 숫자 그런 숫자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 300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지역은 숫자가 이제 크루즈 선박이 많이 늘어나는데 아시아 지역은 그 코로나 이후 좀 굉장히 그
항만의 크루즈 선박을 허용하는 것도 좀 늦고, 그다음에 이제 좀 준비가 늦어서 좀 지연된 그런 형태로 아시아에 있던 선박이 오히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켓 셰어로 보면은 이제 그 북미가 57%, 유럽이 30%, 아시아가 한 12% 정도 수준입니다. 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이제 2023년에 이제 3,150만 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 2,970만 명이었던 게 코로나 때 이제 그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 상당히 이제 그래도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2022년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2천만 명을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2023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넘어섰고, 2027년에는 한 4천만 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5.8% 이상 늘어나는 거니까요. 크루즈 선사 동량은 이제 그 449척 중에서 이제 3천만 명을 수용을 할 수 있는데, 크루즈 선사를 보면은 이제 그 오른쪽에 카니발 기업, 로얄 캐리비언, MSC, 그다음에 노르웨이지언 크루저, 겐팅 크루저 이렇게 있는 5개 그룹이 전 세계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5개가 독과점을 유지를 하고 그 돈이 되는 지역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카니발, 코스타, 프린세스, 아이다, 홀랜드, 피에노 이런 것들이 다 카니발 겁니다. 로얄 캐리비언 또 있고요. 아까 MSC 크루즈는 단일 브랜드, 이 위에는 그룹, 우리는 이 밑에 이거를 이제 카니발 그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카니발 차이나 크루즈도 이제 새로 만들어져서 배가 중국에서 2척, 2027년에 4척 이렇게 운항할 거고요. 그 아까 그 MS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1척의 선박이 운항을 하고 있고, 그 전 세계 10%의 차지하고 있는 단일 회사로서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이제 제가 뭐 올해 들어서는 그런 이야기, 작년에만 하더라도 크루즈 선박이 코로나인데 운항을 하고 있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이제 크루즈 선박이 그 항만에 기항하는 빈도를 월 단위로 계산을 했는데, 2019년에 피크 때 보면은 이제 7천 개의 그 항만에서 그 크루즈 선박이 이렇게 들어가는 크루즈 선박이 이제 들어가죠. 7천 개나 척이 2022년에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코로나 때 2020년에는 이제 1,000척 이하로 줄어들고, 2021년 이후에 이제 좀 늘어나다가 2022년에 동계는 좀 아무래도 적고요. 올라가는 2022년, 2023년 제가 4월까지 통계를 냈었는데 계속 올라가는, 지금은 이보다 늘어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선박의 배치 현황을 보면은 2023년 이제 동계 시즌이긴 한데, 선박은 이쪽에 이제 그 유럽 지역과 이런 중남미 지역에 이제 대부분 크루즈 선박이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중심으로 있고 아시아 지역의 선박이 많지가 않다, 이런 것을 이제 그림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 트렌드를 좀 보면은 국가별로는 미국이 이제 가장 많고, 독일, 브라질 뭐 이런 형태로 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중국도 이제 2020년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뭐 이 하위로 들어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어떤 선진국 또는 어떤 그 해양 항만이 가까운 지역에서는 크루즈를 많이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대만이 그 2023년에는 그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데, 대만이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도 낮은데 크루즈를 흔히 많이 탔습니다. 많이 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트렌드와 특성, 그 남녀노소가 즐기는 그런 크루즈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고, 크루즈 관광객 나이와 이용 기간 2019년에 보면은 북미 지역이 48세 정도, 47.5세에 기간은 한 7일 이 정도가 평균이고, 그 유럽 쪽의 사람들이 51세에 한 10일씩 타고 있고, 아프리카, 남미,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크루즈를 타는 시간이 한 3박 4일 뭐 정도, 아시아, 아프리카 4, 5일 정도 되고, 이제 나이는 아시아인데 46세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시아 이제 2019년과 2021년 좀 연령층의 코로나 이후 변화가 좀 있었는데, 중국이 가장 많은 숫자와 그걸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싱가포르,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엄청 작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인도가 조금 크게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타는 그 사람들의 나이가 젊어졌죠. 과거 일본이 이제 50, 한 6, 7세로 많았는데, 일본도 이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타고, 아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코로나에는 건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좀 당분간은 좀 기피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고, 또 그 크루즈를 타는 기간도 장기 크루즈에서 단기 크루즈로 이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 목적지는 뭐 캐리비안, 바하마, 멕시코, 유럽, 버무다, 알래스카 안 가는 데가 없이 하와이, 다 가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도 가고요. 그 뭐 이거는 아까 다시 뭐 그 지역별로 좀 나타낸 건데, 유명한 지역을 다 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본 거니까 생략하고, 또 하나는 이제 크루즈 선박의 승선율이 있는데, 크루즈 선박의 승선율이 2019년까지 보면은요, 이제 그 수용 능력 대비 이제 승객 수가 있는데, 그 이 비율이 한 거의 90%입니다. 많게는 107%도 가고 99%도 이렇게 가는데, 107% 되는 거는 왜 107% 되느냐면은, 크루즈 선박은 기본적으로 2인실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그 타신 분들은 3명이 탄다, 4명이 탄다 그러면은, 나는 한 실에 두겠다 그러면은 그 천장에서 침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2인실이 4인실까지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박이 이제 캐파를 늘리는 이런 형태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크루즈 선박은 돈이 되지 않거나, 그 수요가 적거나, 안전하지 않거나, 그다음 제도가, 정책이 국제 관례에 맞지 않은 지역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87% 정도 되던 게 지금 현재 90%, 100% 되는 이 정도로 지금 현재 크루즈는 현재 만실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출항하는 크루즈도 그 차트하는 것도 90에서 95%를 지금 다 채우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크루즈 선박 가격을 보면은, 제가 화물선하고 이제 뭐 비교를 했는데, 화물선 탱커 수요가 이거는 2023년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LNG인데 좀 오타가 났네요. 그 LNG 선박 17만 4천 그 톤이 이제, 이게 가격이 이제 조금 더 오래된 숫자, 2000 그 더 오래된 숫자네요. 지금 2천억 정도 된다면은 이제 2021년 통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천 한 600억 정도 되는데, 그 거기에 이제 이 정도로 보고, 그 화물선이 그 1,000억에서 뭐 2천억, 2,500억 정도 될 때, 그 카니발의 14만 5천 톤이 8,500억, 로얄 캐리비언의 5,400명 태우는 것들이 이제 1조 4천억, 그 다음에 이제 아이다 크루저 18만 톤 5,200명 타는 거 1조 원, 뭐 이 정도 됩니다. 물론 100명짜리는 이제 1,000억 정도 되는데, 그 LNG 선박보다 뭐 한 5배 정도 비싸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저는 그 고가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그 사실상 이제 뭐 1조 들여서 중고선도 5천억, 7천억 이렇게 하던데, 그 돈 들여서 누가 크루즈 하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화물선도 안 짓고 그 돈으로 그 부동산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 시장 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크루즈 시장을 좀 보면은, 이제 과거 73척까지 운항을 하던 것들이 그 2023년 코로나 때 줄어들고 2023년에 68척이 되고, 향후에는 이제 크루즈 관광객도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025년 이후에는 선박이 더 투입된다고 이제 아직까지 보지 않아서 똑같은 숫자를 넣어놨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 크루즈 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아시아 최대의 이제 소스마켓, 그 출발 그 내수가 있다라는 거죠. 소스마켓이 있고, 크루즈를 관광에 한정하지 않고 해운, 조선, 항만 이 종합 첨단 산업으로 그 육성을 하고 있고, 크루즈 매입해서 운항을 하면 보조금은 180억 정도 주고, 정기 운항을 하면은 뭐 5.5억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크루즈 글로벌 크루즈 선사와 합작해서 계속 그 지금 설립을 하고 있고요. CM 바이킹 크루즈, CM 사와 바이킹, 아도라 크루즈, 차이나 그 시핑 그 크루즈 선사와 카니발이 합해서 이제 이제 아도라 크루즈가 만들어지고, 그 핑칸테리 조선소와 합작해서 이제 매직 시티
그 크루즈 운항을 해서 그 며칠 전에 제주도도 들어왔었죠. 이렇게 들어왔고 이 선박이 이제 그 뭐 엄청난 행사 기념식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는 그 이제 국제 크루즈를 재개를 했는데 일본 관계도 안 좋고 한국 관계도 좀 안 좋은데 이제 멀리 가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과 일본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정치적 관계가 좀 더 좋아지기 기대하고 정치적 관계가 좋아진다라면은 한국에는 뭐 중국 배 크루즈가 엄청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 다모안 크루즈를 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모안 크루즈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배가 너 나라에 들어갔을 때 모항으로 그, 최혜국 대우를 해주라. 무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우를 해달라. 그래서 외국 선박이라고 대우하지 말고 그 우리나라 선박처럼 우선 접안을 하고 그다음에 항비도 절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CIQ 절차도 간단히 해주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요구를 하고 인천에도 요구하고 제주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중국 배가 오면은 우리나라 이제 선석을 좀 비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배가 중국에 갈 일이 없어요. 지금 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 이걸 지금 현재 중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담화한 크루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당국이 상당히 난처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중국은 MSG 크루즈 이제 그 아까 그 우리 MSG 그 컨테이너사하고 같은 그 계열사인데 중국에 엄청난 이제 선박을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로얄 캐리비안도 이제 계속적으로 그 취항을 하고 차이나 바이킹 또 아도라 그다음에 상하이 블루 드림 인터내셔널 크루즈 리조트 월드 겐팅 옛날 겐팅 크루즈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 다 배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 한 척만 있던 선박들이 지금 작년에 4척, 올해는 11척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선박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그 캐파시티도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일본도 이제 크루즈 선박이 이제 과거 4척이 있다가 그 한 척을 폐선하고 최근에는 퍼시픽 비너스를 한 척을 폐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도원 상선이 매입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외에 아스카 크루즈, NIK 여기도 그 우리가 아는 NIK 선사가 하는 아스카 크루즈 그 2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이제 지금 운항을 하고는 있는데 폐선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선박을 이제 발주를 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이제 그 발주를 한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MOL에서 운항하는 니폰 마루도 이제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배인데 이것도 지금 운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후속선을 신조 발주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선박 오디세이도 구매를 한 그런 상황이 있고 그 일본은 이제 그 아스카 이 자국 선박을 상당히 고급으로 운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외국계 크루저가 일본 시장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선박을 이제 새롭게 이제 좀 그 확대해 나가는 그 새로운 선박을 이제 건조를 하고 좀 공격적인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일본에는 외국적 크루저 코스타 크루저, MSC 재팬, 프린세스 크루저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또 본격적으로 취항을 하고 있고요. 이 두원 상선은 그 동해에 베이스를 두고 있고 DBS 크루즈를 운항하는 선박인데 그 기존에 DBS 크루즈 선박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 배를 운항을 해서 아직까지 뭐 한 일주일 전까지 그 아직까지 그 운항 허가는 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운항을 할지는 제가 뭐 아직까지 계획을 듣질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그 일본에서 상당히 뭐 사랑을 받았던 크루즈이고 이게 들어온다라면은 그 어떻게 운항을 할지 카페리 형태로 운항을 할지 정통 크루즈를 운항할지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바람을 크루즈 형태로 운항을 한다라면은 많은 바람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만은 어 우리나라보다 인구와 소득이 낮았었는데 훨씬 더 관광객이 많았던 선박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4, 5만 명 나갈 때 대만은 아웃바운드가 이제 자국에서 출발해서 나가는 사람이 39만 명 정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연간
모항 출항이 한 10번 있을 때 여기는 220번이나 나갔습니다. 하여간 그런 상황이었고 그 코로나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또 여기는 여행사가 크루즈 시장을 주도를 해서 선사도 없고 이제 그 조선소도 없는데 여행사가 주도를 해서 크루즈 시장을 끌고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 기룽 가오슝에 있던 2개 항만 외에 그 화롄, 타이충, 그다음에 흥후, 안핑 이런 지금 이 가운데 있는 4개의 신규 항만을 크루즈 항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항만을 만들어서 크루즈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 아래쪽에 그림은 가오슝항인데 상당히 예쁜 크루즈 터미널을 가지고 있죠. 그 요코하마 크루즈 터미널도 상당히 이쁜데 우리나라처럼 빌딩 지놓고 여기에 CIQ를 집어넣는 크루즈 터미널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크루즈 터미널도 저는 뭐 기존과 같이 그렇게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크루즈 승객들이 모항으로 하면 3,000명씩 모이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체육관에서 손님을 받고 뭐 포항 같은 경우에 그렇고 인천에도 다른 데서 터미널이 있는데 손님을 다 못 받아서 다른 데서 받아서 버스로 옮기고 하는 그런 행태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 여건과 성장 잠재력 보겠습니다. 이제 크루즈는 이제 뭐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이 수요는 이제 외국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국인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크루즈 선사가 오고 자체 크루즈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2019년에 22,000명이 이제 타고 나갔습니다. 이제 그 항만을 보면은 부산, 그다음에 인천, 속초, 그다음에 포항이 있었고요. 2020년은 뭐 이거는 좀 적은 이거는 이제 선원들이라 좀 보시면 되고 2023년에도 이제 부산, 그다음에 속초, 포항이 있었는데 그 제주에서는 출발이 없었습니다. 제주에는 한 번도 크루즈 모항이 없었어요. 출발하는 게 들어오는 손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는 이제 그 다른 지역과 달리 그 많은 관광객에 비해서 크루즈의 경제적 기여가 좀 낮다라고 지역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서 상인들이 좀 불만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3년에 크루즈가 나간 거가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이 나갔는데 과거에 찾다가 한두 번 하던 그런 거였었는데 그 작년에 우리나라 크루즈 배가 없으니까 전부 다 외국 배를 빌렸던 이제 그 여행사 이름입니다. 이 선사라고 해놨는데 그 펜스타다 배도 이제 빌리고 롯데 JTB, 롯데 관광개발 뭐 이런 데서 배를 빌려서 이제 부산항에서 이제 3박 4일, 포항에서 6박 7일, 속초에서 5박 6일 뭐 이런 행태로 나갔습니다. 아마 정필수 원장님은 6월 달에 4박 5일을 뭐 아마 부산에서 사세보 가고시마 타는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태로 나갔고 이 숫자가 한 16,000명이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024년에는 더 많은 숫자가 이제 나갑니다. 이게 과거에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차탈을 하다가 그 2019년에 5번 하고 지금 이제 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이제 대산항 그 요 김영성 팀장님 아마 들어와 계실 건데 이제 대산항에 이제 올 8일부터 이제 그 이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 대산, 부산 대부분 출항을 부산에서 하고 이제 속초 뭐 이런 행태가 좀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차타는 롯데관광, 롯데 JTB, 펜스타, 기타 뭐 이런 데가 있고 운항 행태는 일반이라고 하는 건 차타로 해서 돌아오는 건데 레그는 뭐냐면은 이제 그 반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산에서 이제 빌려왔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 운항하지 않으면 배를 반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리포지셔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 그 어깨선, 레거선 또는 리포지셔닝 선박, 반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좀 굉장히 싸게 그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올 때는 이제 자기가 이제 별도로 운임을 부담을 해서 오고 테마는 이제 이츠 더 시입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뭐 락 페스티벌을 하는 선박으로도 한번 운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뭐 이때 좀 기회가 되면은 그 탈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좋을 것 같고 2012개 이제 락 페스티벌 하는 선박입니다.
우리나라 크루즈 성장 잠재력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주변에 큰 도시들이 많습니다. 상해, 베이징, 선정, 광주, 동경 이런 뭐 하여간 지리적으로 부산, 뭐 인천, 여수 이 마찬가지인데 다 이제 주변에 큰 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이 소득이 높고 또 뭐 상해 또 이제 소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아래쪽으로 대만도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은 볼라디오도 갈 수 있는 하여간 중일러 가운데 위치해서 동북아의 지중해로 저는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은 잠재 수요는 상당히 높다, 많다. 저희들이 이제 설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하고 해양수산개발원이 같이 했을 때 3년 이에 유효 수요가 한 3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이래 나왔습니다. 5년 내에는 51만 명인. 잠재 수요는 단순히 이제 타려고 하는 의향 그리고 실제 이제 구매를 해서 타겠다고 하는 그 정도는 35만에서 50만 정도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실제 이제 그 이 정도 되는데 이 아래쪽의 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크루즈가 2019년에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4만 4천 명이 나가요. 국내 출항이 한 2만 5천 명 나가고 해외에서 타는 사람이 한 2만 명에서 4만 4천 명이 나가는데 이 대만이 이제 우리보다 그 1인당 GDP도 한 5천 불 이상 났습니다. 2019년 이때 보면은 그 인구도 우리보다 적죠. 그러나 이제 출항 관광객을 보면은 우리가 4만 나갈 때 대만이 39만 명 나갑니다. 소득도 낮고 적고 인구도 적은데 대만이 우리보다 많이 타는 이유가 뭘까? 말레이시아는 소득이 10,000불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타요. 이거는 뭔가? 이 관광객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모항 출항인데 국내 자국에서 출항하는 크루즈 선박이 우리는 이제 올해 이제 10번 정도 되잖아요. 아까 15번, 10번 되는데 대만이 220번, 말레이시아가 50번, 우리보다 뭐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가 5배, 대만 같은 경우는 한 20배 정도 맞나요? 뭐 그 정도 되는데 15배 이상 많은데 이 자국에서 출항하는 크루즈가 많을수록 관광객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당연히 인구와 GDP도 변수가 됐는데 지금의 변수는 모항 출항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서 달라진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시사점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크루즈 수요가 상당히 많다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바다 관광, 해양 관광, 뭐 바다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크루즈는 체질적으로 안 맞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연안 여객선을 타는 분들이 지금 현재 1,300만 명입니다. 이 단위가 만 명인데요. 이 그 해운조합 통계에 보면은 많을 때 1,700만 명, 1,300만, 1,400만 일이 돼요. 이 중에서 섬에 주소를 둔 사람은 50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1,000만 명은 그냥 친지든 동창회든 뭐 놀기 위해서 이 연안 여객선을 타는 사람이 있다. 이 1,300만 명이 있고요. 유도선, 그 우리 유선 유람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어디입니까? 인천에서 이제 그 조그만 이제 앞바다 건너갈 때 타는 그런 도선들이 있는데 그 유도선 통계를 보면은 이제 그 여기도 이제 1,000만 명씩 탑니다. 낚시선이 이제 그 50만 일 정도 타고요. 500만 명 타고 이게 하면 3천만 명을 지금 현재 타고 있다. 뭐 크든 적든 목적이 뭐든 지금 현재 그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3천만 명 우리 인구의 그 4분의 3 정도가 이제 크루즈를 선박을 이용한 어떤 그 이용을 하고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제 출국 관광객 뭐 출장도 있는데 2,800만 명 나가는 것보다 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크루즈를 타려고 하는 잠재 수요는 엄청 많다. 그리고 바다를 멀리하지 하는 민족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동서남해안의 크루즈 항만과 터미널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인천, 속초, 여수, 제주. 그 외에도 이제 뭐 지금 그 대산항,
그다음에 이제 그 군산, 동해, 목포, 마산, 울산 이런 데 다 지금 이제 크루즈 선박 대부분 선박들이 입항을 했고 앞으로는 대산도 이제 크루즈 선박이 입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지금 현재 크루즈 선박이 없어서 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성경 잠재력은 충분하다. 그 지금 이게 이제 순서가 좀 바뀌는데 한 5만 명 국내 출발 관광객이 이제 그 한 2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그 펜스타가 하고 있는 주말 크루즈가 1년에 한 10,000명 정도 탑니다. 해외로 나가서 타는 분들이 매년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그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크루즈를 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리아는 이제 4만 4천 명을 그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을 하는 크루즈 관광객 보면요. 이 왼쪽에 이제 척수가 나오는데 2019년에 795번의 이제 크루즈 선박이 들어왔습니다. 사드 갈등이 있기 전 그 제주도가 500번이 들어오면서 아시아 최다 기항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주도는 117만 명이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187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드 갈등 오고 나서 계속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2020년부터 전혀 없었고 2023년에 10월 달까지 통계 16만 8천 명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선박 지역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어쨌든 지금은 부산과 제주가 이걸 이어가고 있고 인천은 지리적으로 중국도 상해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많고 그 중국 이제 그 어디입니까? 그 북경이나 천진항에서 출발하는 선박들이 많지가 않아서 인천이 지금 현재 좀 그 또 주간 항로에서 벗어나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한 이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리적인 단점이 좀 이제 수도권의 장점을 커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장점이 단점을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울산이 의외로 좀 이제 많이 크루즈 선박이 이제 기항을 했는데 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포항이 활성화되기 전에 경주를 가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기항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속초도 많이 들어가고요. 포항이 최근에 들어왔고 마산도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외래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래 크루즈 관광객 국적을 보면 2016년 왜 보느냐 하면은 이때는 중국이 92%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크루즈 시장이었습니다. 뭐 일본이 그 당시에 뭐 4만 명, 대만이 7,200명 들어오는데 1% 2% 수준이었고요.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2019년 이제 사드 갈등 있고 나서 중국은 이게 579명으로 바뀝니다. 과거에 중국이 152만 명이 570명으로 바뀝니다.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들어오는 제가 이거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우리가 중국을 시장에 무시할 수는 없는데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상당히 크루즈 시장은 이제 위태롭다. 그래서 다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 대만, 미국에서도 상당히 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는 외래 관광객 유치를 좀 다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국내 크루즈 시장의 어떤 참여자를 보면은 조선소가 해외 크루즈 산업의 키 플레이어는 크루즈 선사가 있고 선박 운항하고 선내 레저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조선소가 있고 그다음에 크루즈 여행사가 있고 크루즈 선사, 조선소, 크루즈 여행사 밑에 파트너들이 있죠. 크루즈 선사 밑에 대리점, 예선, 도선, 선박 관리 수리, 인력 공급, 선용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조선소 밑에 이런 것들이 있고 여행사 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크루즈 회사가 있어야 뭐 고용도 되고 그래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은 이 크루즈 회사가 해외에 있으면은 크루즈 회사가 발생시키는 그 지출 소비는 전혀 우리나라가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죠. 조선도 마찬가지고 국내 크루즈 시장 참여자를 보면은 이제 제가 노란 거는 이제 국내 업종이 부재하거나 미약한 상태인데 국내 선사가 없습니다. 이제 글로벌 크루즈 선사가 없고 한국 지사가 있고 펜스타가 있는데 이제 그 카페리 가지고 이제 주말 크루즈를 하고 선사 대리점 여행사 있는데 여행사는 주로 서울에 있고 부산 이런 데는 없죠. 지역에는 크루즈 여행사가 없습니다. 항만터미널은 있는데 이제 그 공사 중심으로 운항을 하고 있고 수송품 좀 되고 있는데 한인후지 크루즈가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컨벤션도 크지
크진 않은데 리컨벤션이 전국적으로 좀 그 해양 쪽에 많이 하고 있고, 조선은 뭐 아시다시피 못 하고 있죠. 국내 조선소가 세계 1, 2, 6위까지 있지만은 크루즈 조선은 한 적이 없습니다. 공공조직에는 크루즈를 하는 조직은 많은데 업무는 한두 명이 이렇게 있고 인사 이동이 많아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좀 못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더 심각한 내용인데요. 크루즈 정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 내용을 보면은 이제 크루즈 정책 조직은 중앙정부, 해양수산부와 문화부가 하고 뭐 조선을 하면 산자부가 하겠죠.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TO는 이제 저기 뭐야 그 관광공사 KTO 한국관광공사, RTO는 지역관광공사, PA는 항만공사 그런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이 있는데 이제 크루즈 정책은 크루즈 관광 정책이 있고 크루즈 해운 항만 정책이 있고 크루즈 조선 정책이 있는데 크루즈 관광 정책에서는 해외 관광객 유치가 있습니다. 근데 해외 관광객 유치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 기업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상품 개발은 민간만 하고 있고 크루즈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은 뭐 중앙정부 좀 하고 지자체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공공기관, 기업이 하고 있고 크루즈 해운 항만의 선사 육성은 아무도 안 하고 있다. 수정부 산업 육성도 민간이 하는 거고 선상 인력 양성은 이제 해수부가 노동부하고 같이 좀 하고 있고 항만 터미널 운영 인프라 건설은 해수부하고 이제 항만공사에서 좀 하고 있죠. 이 파란 거는 좀 하고 있는 거고 이 보라색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건데 크루즈 조선 설계, 인테리어, R&D 아무도 안 하고 있고요. 민간 기업이 뭐 조금 한다고 좀 봐. 크루즈 수주 인력 양성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다 보니까 크루즈 관광 해외 유치 이것만 다 중복적으로 하고 이거는 사실 민간이 하던 데인데 뒤늦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책은 필요하겠지만은 직접 해외 나가서 포토세일즈 하고 막 설명회 하고 다니는데 저는 뭐 그런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크루즈 해운 항만 선사 육성 조선을 중앙정부하고 공공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발전 전략과 과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루즈 산업 가치 사슬을 활용한 발전 전략을 추진을 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루즈 선사가 모든 걸 다 좌우합니다. 해외로 가든 국내로 가든 크루즈 선사가 선박을 운항을 하고 크루즈 선박이 있어야 인력 운용 고용도 하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업체도 고용도 하고 크루즈 조선 발주도 하고 그다음 수리도 선사가 맡기는 거고 면세품 크루즈 선박 금융 선용품 공급 윤활유 이런 것도 다 선박이 있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선박이 없으면 인원 서비스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부가가치가 좀 높은 돈이 되는 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이 선박이 이제 국내 항만에 들어오면은 항만에서 필요한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와 상업 서비스 CIQ나 선박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항만에서는 이제 뭐 크게 사실은 이런 서비스 정도 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항만에서 내려서 여행사가 접촉하면은 뭐 산으로 들러 역사 관광지를 쇼핑을 하고 체험 관광 숙박 교통 통역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오른쪽에 있는 크루즈 관광객들은 개인 소비고 큰 돈이 안 된다. 큰 돈은 어디서 되느냐? 크루즈 조선 선박 선사의 비즈니스 일어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크루즈 산업에서 꼬리를 잡고 지금 딸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몸통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크루즈 선박을 확보를 하고 선사를 육성을 해야 크루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를 하기 위해서 비슷하지만은 크루즈 관광 해운 항만 조선 종합 발전 정책을 좀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크루즈 산업이 발전할 거고 지금까지 크루즈 관광 상품 매력화, 크루즈 관광 유치, 항만 개발 이 두 개는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크루즈 선박 확보, 크루즈 선사 설립 확보, 선사 설립, 크루즈 조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하나씩 빠르게 좀 말씀드리면은 가장 급한 거는 크루즈 선박 확보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항공기 없는 항만 산업, 항공기 없는 공항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산업은 사실은 저는 모래성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크루즈 선박 없는 크루즈 산업 육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산업 선사 육성은
그 선박 없는 상태에서 크루즈 산업 육성은 안 되고 크루즈 관광만 하려면 하면 됩니다. 중남미 조그만 선사들 보면은 선사도 없고 조선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배를 유치하기 위해서 바하마, 버무다 이런 데는 크루즈 선박 입항하기 위해서 그 나라 대통령, 장관들이 영업을 하고 다니 세일즈를 합니다. 환영식을 하고 선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그 크루즈 시장은 세입 없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쪽에 연안 크루즈 보면은 2020년 이 그림을 줄이다 보니까 2012년인데요. 여수 엑스포 기간입니다. 이때만 연안 크루즈가 연간 4만 5천으로 확 올랐어요. 근데 이때 있던 수요가 왜 없어졌냐? 앞뒤로 다 없어요. 이때만 우리나라에 펜스타와 하모니 크루즈 두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모니 크루즈가 문을 닫으니까 크루즈 캐파가 한 척 갖고 이 정도밖에 못 실은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배가 많아야 되고 크루즈 선박이 있어야 고용도 되고 그다음에 산업 발전 효과가 있다. 그래서 꼭 선박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크루즈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 금융이 돼야 되는데 크루즈 선박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천억 1조 일이 되는데 민간이 할 수가 없다. 그렇다라면은 그 정책금융기관에서 후순위 대주단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 선박 투자 회사를 만들고 여기서 크루즈 회사에 이제 후순위 대출 참가를 하고 민간이 이제 선순위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그 출자를 해서 그 선박을 확보를 하고 운항을 하고 이 이제 크루즈 선주 회사는 조선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민간 금융이 되려면은 후순위 정책 금융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그 지금 국가 프로젝트로 해야 되는데 저는 중앙정부는 좀 뭐 이래저래 힘든 게 있을 것 같고 저는 지역에서 민간이 지역에서 지자체와 제안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금융 사례를 좀 보면은 그 국내외 선박금융기관 리스트예요. 아시아의 이제 그 무역보험공사, 수출입공사, 지금은 이 옛날 자료라서 향진흥공사 이렇게 없었는데 중국, 일본 이런 게 그다음에 독일, 노르웨이, 그다음에 프랑스, 이태리 이런 거에 그 전부 다 정책금융기관들이 이래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크루즈 금융을 해줬어요. 크루즈 부분에서 노르웨이안 크루즈에 율 헤르메스에 했고 여기에서 로얄 캐리비언의 코페이스라고 읽어야 되는지 이거 이 프랑스의 정책금융기관 그다음에 여기에 뭐 이런 것들을 해줬어요. 독일에서 우리만 지금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저는 해진공이 설립되었으니까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제가 수익성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그 성과가 이제 그 이 정도 되는 어떤 그 우리 돈으로 이제 한 뭐 8천억 정도 되는 선박을 이제 성과를 가지고 초기 자금을 30%, 10년 만기를 하고 이자율 50%뭐 했을 때 이제 비용하고 이런 거를 실제 이제 그 선사의 재무제표를 갖다 넣어가지고 좀 해봤는데 민간의 선박 도입 시 투자 수익성 분석을 하니까 뭐 이 정도 10년 동안 하면은 그 선박 초기 투자금을 뭐 10년에 걸쳐서 회수할 수 있겠다 하는 그 MVP, IRR이 나오더라 하는 걸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이제 선박 운항, 선박 확보 쪽이고 이제 크루즈 조선 R&D 센터를 좀 만들자. 그 조선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성과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2020년까지만 성과가 엄청 낮았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주력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 그다음에 탱크, LNG 선박들 2020년까지 엄청 성과가 낮았습니다. 낮았고 이때만 해도 그 LNG가 그 17만 4천 K 이거가 보면은 그 2천억을 못 했죠. 그 2천억을 못했던 그 2만 부를 못했습니다. 2만 부를 못한 그런 상태로 이제 있었고 이게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어쨌든 공급 과잉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 가다 경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상당 부분은 지금 현재 중국이 시장을 추월하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산자부에서는 우리나라 크루즈 캐파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에서도 크루즈 이제
크루즈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가행 수주를 안 하는 하나오션은 지금 현재 캐파의 한 70%만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가당 경쟁을 안 하고 있는 줄이고, 다운사이징을 지금 자꾸 하려고 있고, 삼성도 아마 투자를 안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역에서는 또 고용 창출이나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이 행태를 유지를 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고부가가치 선종을 개발해야 된다. 지금 조선소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그 조선, 이거는 그 원가를 줄이기도 하지만은 그 선박 공급을 늘리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시켜서 오히려 더 많은 선박을 내놓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는 중국의 경쟁에서 인건비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새로운 어떤 고부가치 선종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2021년에 한 5번 이상 걸쳐서 그 과거 삼성중공업에 계시던 주영렬 박사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뭐 대우조선에 전에 계시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크루즈조선 어떻게 하면 될지 많은 그 뭐 노력을 워크숍을 한 5번 정도 했는데, 핵심은 그 조선소에서 오너가 크루즈조선을 하다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러던 중에 이제 현대미포조선의 사장님께서 이런 기사를 이제 내서 제가 반가워서 그 뭐 곧 하겠나 싶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을 좀 안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R&D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자체 민간 합동 사업으로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민간이 조선소를 하기 이전에 R&D 센터가 조선 산업 기술 동향 분석을 하고 조선 핵심 기술 개발 및 수출을 하고 조선 투자 모델 펀드 조성하고 크루즈 장기적으로는 크루즈 수주를 좀 하고, 그리고 이 인력을 뭐 한 초기에 한 30명, 한 50명 정도만 있어도 R&D 센터 역할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부산시, 울산시 뭐 시장님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과장님들 정도한테는 이야기했는데 별 반응이 없었고, 최근에 그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100년 기획단이 있더라고. 그 이야기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뭐 그제시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걸 꼭 좀 되었으면은 저도 우리나라도 크루즈 조성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해외 크루즈 선박 유치 전략을 좀 혁신을 해서 다양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거는 국내 선박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와야 되고, 이것도 이제 제가 간단히 적었는데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은 그 돈이 되는 지역이만 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지자체에서 크루즈 유치를 해야 되는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고, 그 크루즈 민간 쪽에 사람들은 평균 근속이 25년인데 공공기관은 1.9년밖에 안 돼요. 알만하면 옮기고 알만하면 옮기고 네트워크도 안 됩니다. 전문성을 쌓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전문가 제도 한 5년은 좀 놔두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전국에 1명 내지 2명이 다른 업무하고 하면서 위에 시장님들이 사장님들이 요구하는 거 하는데 상당히 바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되고, 국내 크루즈 수요를 이제 어쨌든 좀 늘려야 외국 선박도 오고 국내에서도 이제 크루즈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 사업을 실수요자 대상, 우호적인 여론 형성, 뭐 잠재적인 수요 개발하는 이런 부분, 뭐 국제 세미나 여러 번 하는 거 그런 거보다 지역에서 어떤 그 소소하게 그 작은 행사를 하면서 크루즈 실수요자 여행사들에게 크루즈가 재밌고 돈이 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거리가 된다, 발전 비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뭐 당면 과제 공급 확대, 수요 창출, 상품 개발 정책 강화, 중장기 과제 선박 확보, 고부가치 상품 개발, 크루즈 조선 정책 강화. 제가 앞에서는 이제 뭐 중장기 과제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크루즈 관광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끈다라고 하는 그 보도 자료를 좀 오래전에 냈습니다. 저도 여전히 크루즈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 경제를 이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루즈 산업은 그 해양 산업의 지평을 넓히고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 산업 육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 단계로서 아까 이야기하는 크루즈 조선 R&D 센터를 지자체가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크루즈 관광, 그 선박 운항, 해운, 조선이 이 동북아의 중심에서 이 크루즈 산업을 발전시키 나가는 크루즈 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크루즈 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이 조금 이게 뭐가 겹쳐는 좀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아, 그 크루즈 관광객 10만 명이 4천 개 일자리를 만들고 10만 명이 방문을 하면은 첫 500만 달러가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크루즈 관광객 10만 명 기한 10만 명 중에는 63%가 재기항을 한답니다. 그 10만 명이 들어오면은 6.3만 명이 비행기를 타고 2박 3일씩 또 들어오는 거죠. 뭐 이런 행태가 되기 때문에 크루즈 관광 산업이 정말로 이제 육성을 좀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그 기대 효과는 이제 그 크루즈 회사를 설립하고 선박을 운항하고 조선도 되고 발주를 하면 조선도 되고 크루즈 항만도 발전하는 국가 경제 발전을 하는 그런 행태가 되고 8천억짜리 5척 건조하면은 고용이 한 2만 6천 명 4조 원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200항차가 입항을 하면 1조 4천억 정도의 지역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그 크루즈가 우리가 알차게 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는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있다 생각됩니다. 중대한 기로라고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고 지금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크루즈 선사는 돈이 되는 지역만 들어간다. 우리나라 선사가 없기 때문에 외국 선박이 이제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단순히 이제 그 기항지가 될 건가 아니면은 크루즈 산업이 중심이 되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정착할 저로의 기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민간이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정부가 이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그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선사 없고 항만만 지어놓으면은 그냥 뭐 중남미 국가처럼 기항지가 되는 거죠. 그 천수답이 됩니다. 천수답. 그런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좀 그 민간에서 좀 더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움직여야 정부도 이제 그 뒷받침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민간에서 많은 기대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예, 예, 아주 예. 깊은 저 내용을 담은 강의였습니다. 제가 그 지명 토론으로 몇 분을 또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산시에서 그 크루즈를 띄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무자가 바로 김영성 저희 고려대학교 뭐 제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담당이십니다. 김영성 주무관님 좀 그 그냥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공철도 항만팀장 김영수입니다. 황진애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황진애 박사님은 해수부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 계획부터 계속 총괄하고 계신 국내 크루즈업계 대가십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소중한 토론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는데 저는 저희 서산 크루즈 관련된 좀 근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1년 9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크루즈 관련 발표를 저도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서산시에서 국제 크루즈선을 유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고 다행히 열매가 열려서 올해 5월 8일에 서산에서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이 이제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를 깨우다라는 그 슬로건으로 판매는 이제 다 되었는데요. 항로는 서산에서 일본 오키나와, 일본 미야코지마, 그리고 대만 기럝을 거쳐서 부산에서 하선하는 6박 7일 상품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한 달 만에 이게 완판이 됐어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국내에서는 어떤 연예인의 그 네임파워 도움 없이 기록한 신기록입니다. 대략 한 6개월 이상 걸려요. 완판이 잘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동안 서사는 크루즈 업계에서는 크루즈선이 한 번도 이제 들어온 적이 이력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들어가면 망할 것이라는 이런 꺼려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서산을 포함한 이제 충남 쪽이 공항이 없어요. 공항이 없는데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관문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방에 좀 이렇게 잘 살거나 부유한 이제 중소도시들은 그 대도시와는 좀 다른 이런 어떤 풀뿌리 같은 이런 끈끈함이 좀 있고 모임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해외여행을 꼭 가세요. 그래서 크루즈가 만약에 서산에 들어오면 어, 판매가 잘 될 것이라는 자신감은 저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고 판매를 하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2,700명 완판이 됐는데 그중 1,000명이 서산 시민이 예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내의 크루즈 업계에서는 이게 굉장한 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일개 중소 도시에서 이런 폭발적인 수요를 증명을 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타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에서 이제 뜨는 크루즈 상품을 100명도 이용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서산에서 1,000명이 예약을 하는 걸 보고 이제 굉장히 좀 많이도 놀라셨는데 특히나 이제 5월이 농번기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예약을 또 많이 못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 또 하나 특징은 서산 크루즈는 발코니 실부터 매진이 됐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는 좀 가격이 저렴한 창문이나 내측방이 어,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서산은 발코니 제일 비싼 발코니 뭐 12층, 11층, 10층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효도 관광으로 해서 이제 그 어르신들 모시고 가려는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아서 발코니부터 매진이 됐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5월 8일에 오전 7시에 입항을 해서 오후 16시 출항합니다. 9시간 동안 이제 접안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본 도쿄를 출발해서 서산에 도착하는 이제 4박 5일 리포지셔닝 크루 상품이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산에서 600에서 900명 정도가 이제 하선을 하고요. 우리 서산 크루즈를 구매하신 2,600명이 승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롯데관광이나 우리 서산시 관계자, 기타 관계자들 150명이 승선을 해야 되고 당일날 크루선을 한 3시간 정도 투어하는 10투어 인원 1,500명이 또 탔다가 내려야 되고요. 거기 있는 1,100명의 선원 중에서 한 300에서 500명이 서산에 상륙해서 또 관광을 할 겁니다. 캐리어가 3,000개 이상 선적이 돼야 되고요. 기타 물품들도 이제 선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그 당일날 전국 뭐 인천, 대구, 부산 이런 광주, 광역시에서 출발하는 전세 버스들이 이제 일제히 몰리다 보니까 이런 동선까지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충청 최초이기 때문에 또 행사까지도 또 개최를 해야 되는 배 한 번 뜨는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크루즈선을 유치를 하려면 항만 터미널 인프라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여라도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수부나 이런 정부 주도가 아닌 우리 서산처럼 지자체 주도로 크루즈선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아까 박사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포항, 울산이 잘 되는 이유가 부산 옆에 있는 것도 있지만 남해가 일본, 대만 이게 돌아다니다가 그 들어가기가 굉장히 편해요.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근데 서산 같은 경우는 서해 북단에 위치하다 보니까 인천이 크루즈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듯이 서산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서산은 단 한 번도 크루즈선이 들어온 적이 없었었고요. 지금 이 배가 붙는 2만 데드웨이트 부두인데 2만 데드웨이트 부두에 11만 GT짜리 선박이 접안이 가능하냐? 그리고 펜더나 비트가 뭐 버틸 수 있느냐? 항로폭은 괜찮냐? 선회장 충분하냐? 조석이 얼마냐? 뭐 조류가 얼마냐? 바람이 얼마냐? 안개는 괜찮으냐? 그리고 엑스레이 같은 뭐 수속 장비는 충분한지? 출입국 심사는 몇 명이 하는지 이게 챙길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관련 기관을 설득을 시키고 사업자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도선사분들이 전문가세요. 전문가신데 이게 크루즈는 상선이랑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 큰 선박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꽤 있습니다.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형 크루선을 이제 조선하는 시뮬레이션을 직접 시행을 했고요. 우리 도선사님들을 직접 함께 그 속초에서 출발하는 6박 7일 상품을 탔어요. 그래서 총 8번은 브릿지 올라와가지고 배 붙이는 거를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참관을 한 다음에야 크루즈선은 배는 크지만 조종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었었고요. 구두 저반 톤수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을 실시해서 2만, 그러니까 2만 이게 데드웨이트 목에
데드웨이트 뭐 이렇게 뭐 GT, 그로스톤에이지 뭐 이런 그 차이점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제주나 여수나 뭐 부산이나 크루즈를 이제 조금 경험하셨던 CIQ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이런 걸 추진한다, 같이 해보자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크루즈는 돌아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왜 굳이 이거를 유치를 하느냐라고 이제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 이걸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아무리 크루즈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얘기랑 해양수산 관련 기관에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랑 그분들 말을 조금 아무래도 더 믿게 되더라고요. 예, 일을 해보면. 그리고 기타 뭐 예인선이나 대리점, 그리고 도선 구간에 따른 도선료, 이런 부도의 비용도 크루즈 선사나 이제 그 크루즈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좀 민감해하는 그 항만의 크루즈 경쟁력 지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길 수가 없는데, 분명히 이제 중소도시, 중소항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나 그 틈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했던 거고요. 아까도 그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서산이 서해 인천이랑 왜 어렵냐면은 남해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서산이나 인천을 들어오려면 이렇게 위로 더 올라오지 않습니까? 1박에 대한 비용을 더 줘야 돼요. 그 1박에 대한 비용이 대략 4억에서 5억 정도 더 듭니다. 그러니까 서산에 들어오려면 부산, 포항, 여수에서 뜨는 것보다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서산에서, 제가 이번에 할 때 서산에서 출발, 서산에서 내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비용이 너무나 증가가 돼서 서산에 출발했지만 부산에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을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포항, 여수, 제주보다 좀 이렇게 경쟁력이 좀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서산은 조례로 해결했습니다. 22년도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서산이 아닌 서산에서 뭐 부산이든 뭐 서산에서 제주든 타 항만에서 이제 하선했을 때는 서산시에서 버스를 대서 서산까지 데려온다는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올해 처음 이제 그렇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서산은 항만 명칭도 좀 불리해요. 서산항이 아니고 대산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아까도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서 부산에서 온다, 대산에서 출발해서 대산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항만명이랑 도시명이랑 일치를 시켜서 그 어떤 그 항만에 대한 뭐 항세나 배후 권역이나 이런 규모나 크기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서산은 대산읍이라는 이제 대산항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요. 굉장히 어떤 작은 시골 항만인 줄 아세요. 근데 대산항이 전국 62개 항만 중에 물동량 6위 항만입니다. 저희가 좀 거대 항만인데 그런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으로 기항 크루즈 유치하려고 출장을 많이 나가서 세일즈를 가면 서산도 모르는데 대산항은 더더욱 알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산도 홍보가 안 되고 대산도 홍보가 안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크루즈는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고요. 모항도 있고 준모항도 있고 기항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지역 파급 효과도 많이 달라지지만, 서산시 같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런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크루즈를 왜 하냐? 이 크루즈를 함으로써 이제 항만과 도시 위상이 이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걸 상품을 팔면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 도시랑 항만을 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우리가 다른 연계적으로 다른 선박을 유치를 하려면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력이 없다 보니까 그 처음 마수거리 골을 첫 스타트를 끄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아까 충남에 공항이 없다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 서산공항부도 같이 하고 있는데 공항이 이제 곧 생길 건데 그게 이제 국내 공항이다 보니까 해외로 충남에서 갈 수 있는 루트는 지금 대산항밖에 없습니다. 대산항을 통한 크루즈, 그리고 혹은 완전 카페리 여객선. 그래서 크루즈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지자체에서 발굴이 가능하다 보니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반 부두나 그리고 어떤 여객 터미널이 없는 지자체에서 그 외국처럼 크루선을 이제 연안에다가 앵커링을 놓고 그 작은 여객선, 그 텐더보트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승객들을 상륙을 시키려고 하는 약간 그 변형된 크루즈를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좀 꽤 있어요, 요즘에. 근데 크루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비용도 아니고요. 관광 콘텐츠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그 부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크루즈선이 선원들만 뭐 1,000명 해서 뭐 4,000명, 5,000명, 많게는 뭐 6,000명, 7,000명 타는 이런 배들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선사들이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들어오질 않아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더더욱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크루즈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지자체들이 꽤 있는데 이 점을 좀 잘 챙겨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예, 어떤 예, 예, 이제 시즌을 위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짧게 해주시기 아,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성과만 위해서 급하게 접근하면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서사는 이번 모항 시작으로 해서요. 준모항 계양도 계속 유치할 거고요. 2025년에는 2번 정도 띄울 계획이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직접 타보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그만 저 항만인데 큰 업적 이룬 것, 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그 한중 카페리 전무님 좀 모시고 좀 말씀 듣겠습니다. 전작 선배님 가능하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예, 뭐, 그러시면은 뭐 다른 분들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상균 요 이사님은 원래 크루즈 하신 분인데 김상균 이사님 혹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김윤배 울산 그 대장님 여기 댓글 남기셨는데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어이구, 그동안 크루즈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는데, 그거를 이해하는 굉장히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댓글에도 썼지만은, 저희 그 울릉도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소개해 주신 자료에도 나왔지만은, 그 두 척의 그 크루즈 선박들이 기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항하고 그 울진 후포에서 이렇게 배가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강의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크루즈 선박이 운항하는 게 배가 있는 게 저는 이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두 울릉도를 운항하는 두 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선사 사정이지만은 굉장히 지난 1, 2년간 굉장히 좀 열심히 지금 저도 지금 오늘 밤에 이 크루즈 배를 타고 울릉도로 지금 육지 나왔다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근데 이제 그 이 배들이 열악한 조건인데 또 더더욱이 이제 항만 인프라 특히 이제 이 크루즈 선박들이 접안하려면은 A인선 그러니까 터그보트로 이제 배를 밀고 당기고 이렇게 접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사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국내 우리 정부라든가 해서 그런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대해 오늘 또 그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어떤 그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 박사님,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 뭡니까 메시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 제가 이제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그 울릉도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 이제 터보트 예선 비용이 이제 선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예선 비용은 선사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뭐 화물선 크루저 관계없이 이제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릉도는 그 예선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적으로 이제 예선이 없어서 타지에서 예선이 오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음, 이제 그 통영도 아마 그렇고 장성포도 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산에서 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이동 비용까지도 이제 그 선사가 좀 부담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울릉도는 아마 그 현지에 예선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의 현재의 어떤 기준상 그 예선 비용은 그 선사에서 일단 그 뭐 크루즈든 크루즈이지 않든 부담하는 걸로 돼가 있고 화물선도 지금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예선 업체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제 선사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비용이 적절하냐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매년 좀 협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이제 그 연안해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운조합이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하고 뭐 애로사항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항선사는 이제 그 해운협회에서 이제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선에 대한 특별한 어떤 예선 사용에 대한 지원금은 없고 다만 어떤 그 크루즈 선박이나 여객선은 부두 접안료를 30 내지 50%를 지금 현재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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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박사님, 제가 질문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이제 부두에 그 배가 붙을 때 이제 뭐 예인선이 필요한 거는 이제 선박 소유자나 또 용선자가 다 지급해야 되지만은 뭐 저 울릉도처럼 이 부두 자체가 어 좀 크루즈가 접안하기에 아주 미흡한 상태로 돼 있다. 그러면 그, 그 부두를 이제 만들고 유지해 주는 거는 이제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본다면은 그래서 예인선이 필요 없었다 또는 한 척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부두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한 척이 더 필요하다. 그거는 좀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좀 논리는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리고 다른 분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이석행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네네. 아니, 움직이지 않은 과거에, 사진이라서. 하하, 예. 과거에 클럽 하모니 크루즈선을 한 무슨 인연으로 한 두세 번 그렇게 타고 일본도 직접 갔다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 너무 아쉽게 이 하모니 크루즈가 얼마 안 돼서 그냥 그렇게 그냥 문을 닫게 돼가지고 너무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때 같이 이제 뭐 고민했던 부분이 클럽 하모니 이제 전력이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연료 소모가 좀 많았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 네, 뭐야 그 배 안에서 좀 그 카지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마 이제 그때 이제 단기로 긴 거리를 못 가고 이 단거리 항해했던 것 같아요. 그쪽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문을 닫게 내버렸는데 너무 아쉬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경제 수준이라 크루즈선이 들어와서 운항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하모니 크루즈가 겪었던 그런 부분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 같은 게 수립이 되고 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런 크루즈 선을 들여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황 맞습니다.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예, 저도 뭐 그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 2012년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11개월 정도 운항을 하고 적자가 이제 뭐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은 300억에서 500억 정도 적자를 보면서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는 사실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었고 굉장히 시장 초기라서 사람들도 크루즈를 잘 몰랐고
심지어 이제 그 당시에 선박 운항 관리를 V10에서 했는데 그 V10이 그 우리나라 선장들을 고용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자기 선장을 하고 법에서는 한국 선장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장이 심지어 2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죠. 카지노 말씀하신 대로 못했고 설령 문제로 중국을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그 시장 여건과 선박의 컨디션이 좀 안 맞았던 그런 부분, 제도가 이제 뒷받침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요즘도 보면은 배를 이렇게 막 그 배부터 이렇게 가지고 오거나 뭐 이런 뭐 투자를 할 또 그런데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좀 여건을 잘 따져보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단 사업자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투자를 좀 미루거나 이제 조정을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저도 계속 이제 좀 개선 방안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네, 그래 황 박사님, 그래서 범부처 차원에서 뭔가 이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모색을 좀 해주시죠. 아, 그렇죠. 예, 예. 그 민간에서 요구가 있으면 할 건데 지금 이제 선박 확보를 추가적으로 하고 그런 요구가 뭐 아까 두원 상선도 배를 가지고 왔다고는 하는데 그걸 이제 뭐 그냥 개별적으로 좀 뭐 회사에서 정부에 이렇게 좀 그냥 요청을 하고 지자체 요청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이제 뭐 영업 비밀을 빼고 좀 공론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민간에서 일단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거기를 뭐 제가 제3자가 뭐 관여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는 있습니다.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그 한국 크루즈 포럼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건의서를 내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실제 어떤 사례가 있으면은 그 뭐 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시면은 제가 뭐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뭐 도움이 되거나 뭐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참고로 클럽 하모니오는 이제 중국으로 그 해상 호텔로 이렇게 가려다가 그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으로 이 고철로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는 예, 그런 그렇죠.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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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전에 있었던 다른 그 전기 그 크루즈 선사의 실패 사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상균 이사님은 뭐 댓글만 남기시고 현재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하셨네요.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그 고정 멤버들 계속 들으시는 그 회원님들 많이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오늘 고맙고요. 어, 그 사단법인화 하고 있는 작업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다음 월요일 날 우리가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좀 더 그 손을 보고 또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9시 그 반이 지금 됐습니다. 뭐 시간 맞춰가지고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AI라고 그 챗팟하고 너무 인기가 많은데 그 얼마 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너무너무 알기 좋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미리 좀 공고 드리고 어, 그 중간에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알고 싶어 하는 AI에 대한 좀 이야기 특강을 한번 그 청해 들을까 하는데 아마 2주 하는 그 중간에 한번 끼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한번 또 통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그 황진애 박사님 정말 폭넓은 지식들 우리한테 많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김기현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